난민, 최근에 가장 난민을 많이 보낸 나라, 많이 일으킨 나라는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 인구는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1천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야, 3천만 명 중에 1천만 명이 난민이 된 거예요.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수백만 명은 목숨을 잃고요. 그 내전이 얼마나 복잡한 내전이었는지, 뭐, 그 시리아 내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야말로 이거는 뭐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한 내전이지? 시리아는 독재자가 있거든요. 1970년도부터 이렇게 집권한 50년째 독재하는 본래 아버지가 독재하고 아들이 이어서 받아가지고 독재를 하는 독재 가문이 있어요. 그 독재 가문이 이렇게 소수 좀 소수파가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예요. 이슬람도 이렇게 종교가 무슨 왜 보면 기독교가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무슨 교 있고 조계종도 그 불교도 조계종이 있고 법화족이 있고 뭐 이렇게 원효종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종단이 달라도 큰 갈등이 없어요. 다만 이제 조계종이 조금 너무 이렇게 그,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세게 나가니까 다른 종단이 깨갱하고 있는 다른 종단이 워낙 힘이 없어 천태종 말고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제 갈등이란 게 거의 없는데 조계종은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도 서로 갈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로교나 감로교나 무슨 뭐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슬람들 사이에서는 좀 다른가 봐요. 시아파하고 수니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시아파는 대체로 이란 쪽에, 수니파는 그 위에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이집트 이쪽이 뭐 거의 모든 이렇게 아랍 연맹하면 수니파들의 연맹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 전에 해드렸었어요. 근데 시리아는 좀 복잡한가 봐요. 시리아는 수니파도 다수 있고 시아파도 있고 그 중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아파, 수니파 말고도 다른 파들도 있는가 봐요. 그 중에 이제 시리아에는 그 중에 한 10% 정도 차지하는 이슬람 어떤 종족 그 사람들이 시리아 전체를 다스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니까 뭐 경상도, 전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싸우긴 하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단일 민족도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종족이 달라봐요. 이러면 갈등이 큰데 어쨌든 소수파가 이렇게 다수파를 다 다스리고 한 70%가 거의 대부분 이슬람인이고 한 10% 정도가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그게 독재로 다스리니까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독재니까 2011년 보면 아랍의 봄 이래 가지고 아랍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자유투쟁이 있었어요. 독재자 타도해서 실제로 독재자들이 많이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때 했던 아랍의 봄, 그때 뭐 세계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아니야? 야, 이제부터 중동이 좀 자유주의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성과를 좀 거뒀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니까요. 오히려 독재 체제가 더 강해지고 막 아유 좀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던 사이에 2011년도 그때 아랍의 봄 때 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반군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정부군에 반대하는 반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터키도 개입하지, 러시아도 개입하지, 미국도 개입하지, 이집트도 개입하지, 이란도 개입하지, 뭐 다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게 어느 편인지 그 사이에 IS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그 한때 유명했던 IS 시리아에서 활동을 했어요. 시리아 반군 여러 개의 반군 단체 중에 IS가 나타났고 이 IS가 반군의 주도 역할을 한 거예요. 시리아는 독재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이 반군들이 처음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13년도쯤 됐을 때는 수도 다마스커스인가? 수도 다마스커스의 한 70%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이죠. 서울의 70% 정도를 장악을 했었으니까 거의 뭐 이길 뻔했는데 이게 참 문제라는 게 이 잘 되면 또 문제가 있죠. 잘 되면 분열을 하죠. 이게 반군들이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반군을 하다 보니까요. 반군들끼리 곧 있으면 이제 저 곧 있으면 정부군을 다 타도하고 시리아를 다 이제 통일을 할 것 같아. 야, 그런데 참 시리아가 안 되려고 그러는 건지 이 반군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더 대단하니 어쩌니 그 갈등을 하게 됐고요. 반군들을 지원해 주던 뭐 러시아든 터키든 미국이든 이 사람들도 이집트든 이 나라들도 어느 반군을 지금 지원해 줘야 되지? 반군들을 어느 반군을 지원해 줘야 막 그러다가 IS가 이렇게 굉장히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지하들을 외치면서 이렇게 폭탄 테러를 일삼으면서 막 그렇게 하자 IS가 전 세계의 공적이 돼 버리고 결국은 몇 년 후에 IS가 이렇게 IS가 타도가 됐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정부군을 나중에 미국에서 후원해주고 러시아에서 후원해주고 이래가지고 정부군이 또 이제 반군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처음에는 반군이 승기를 잡았다가 나중에는 정부군이 또 승기를 잡아. 이 정부군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이 정부군이 소수파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까지 안 돼도 될 뻔했는데 이 이슬람인들에게 속담처럼 내려오는 게 있대요. 뭘 이렇게 뭘 하나 양보를 하면 그 다음엔 땅을 양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양보하고, 그 다음 마누라를 양보하고, 그 다음 집을 양보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사람이 원하는 걸 하나 들어주면 나중에는 또 자기 집안까지 다 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믿어서 처음부터 안 밀리고 처음에 문제를 일었으면 협상이란 게 없어. 그냥 이제 다 이렇게 억압을 하거나 타도를 하고 보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모든 이슬람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의식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군이 나타나면 무조건 박멸인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어느 몇 사람이 이렇게 농성을 하잖아요. 그럼 마을을 다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정부군과 또 반군들도 거기에 저항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반군이 울산 도시에 있으면 그냥 울산 도시를 다 폭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민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3천만 명의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이제 이렇게 난민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데요. 제일 많이 간 곳이 터키죠. 터키는 바로 옆이니까 터키 한 300만 명 정도 이 난민이 이동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터키 인구가 한 5천만 명, 1억은 안 될 거예요. 한 5천만 명 되나? 그 중에 300만 명이 때로 밀려와가지고,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뭐, 니들 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 옆에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은 한 인구가 한 650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명이 난민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르단도 얼마 안 되는데, 한 50만 명이 말고. 거기가 이제 지중해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가깝잖아. 배 타고 조금만 가면. 이탈리아도 엄청나게 난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전체적으로 난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상대적으로 멀잖아요. 나중엔 독일까지도 이제 난민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유럽은 그래도 유럽은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처음에는 EU에서 난민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오면 이제 타격이 크니까. 이게 이제 시리아의 난민들이 너무나도 심각해지니까 나중에 독일이 이제 나서서 우리가 100만 명 받아줄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같이 받아주자. 이래가지고 난민들을 받아주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난민까지. 아프리카도 어려운 나라 많잖아요. 보면 아프리카 난민까지 다 유럽으로 막 모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영국이고 프랑스고 제일 난민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독일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었다라고 그래요. 독일은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을 받으니까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독일로 많이 갔고요. 영국은 뭐 이렇게 영어를 배워서 미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난민이 너무 많으면 사회 문제가 또 되기도 해서 기존에 있던 경제 질서를 좀 파괴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일해. 뭐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난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또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 가스 배관공이면 내가 배관을 열심히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난민들 와가지고 24시간을 해버리는 거야. 반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난민을 제일 잘 뭐랄까 수용을 했다고 할까? 한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는 한 지역에 아예 임시 시설을 지었어. 밑에 시멘트 쫙 깔고 또 이제 조립식 판넬로 착착착착착 집을 지어가지고 아예 한 마을을 뭐 건설을 했어요. 한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난민들을 수용하게 하는데, 보통 난민촌 하면 천조각이 뭐 난무하고 지저분하고 뭐 밑에 비 오면 바닥에 뭐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 신도시 수준으로 비록 판넬집이지만 신도시 수준으로 쫙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투여해서 그들에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 그 살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럼 터키는 착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죠. 그러면 난민을 이렇게 대우해주면. 근데 터키는 터키대로 계산이 좀 있는 거죠. 좋은 계산이지 사실은. 터키하고 시리아는 국경을 면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았어. 시리아하고 쿠르드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이 시리아 가서 내전에 참석도 하고 뭐 엄청 복잡한 게 있어요. 하여간 별로 안 좋았는데 난민들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러면 터키에 대한 이제 난민들이 300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터키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난민들이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우리 터키가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그런 평판을 기대하고 터키 정부가 그렇게 해준다라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향이죠. 뭐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은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제 워낙 이 난민들 이런 것들 워낙 기존에도 많이 유입되고 해서 뭐 잘 견뎌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난민이 제일 심각했을 때가 2017년, 뭐 16년, 17년 이런 때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리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음, 그 난민들 때문에 유럽이 이렇게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난민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난민을 오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작년인가 예멘에서 이제 제주도로 난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난민들을 엄청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를 막 했죠. 대국민적으로 막 거부했어. 근데 사실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난민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북한이 있잖아.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나름 안정이 돼 있다 하지만 뭐 지도부가 어떻게 언제 무너질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이 생길 수도 갑자기 뭐 가뭄이 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국민들이 북한 국민의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겨서 북한에서 갑자기 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쿠바하고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잖아요.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제 집권을 하고 그랬을 때 미국하고 갈등이 있다가 미국에서 자꾸 이제 엄포를 놓고 하니까 쿠바 사람들한테 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쿠바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주고는 갈 사람 가라 해가지고 배고 뭐 스트리프리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쭉 이주를 엄청나게 불법 이주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라고 그러죠. 그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38선을 넘어서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북한 난민들을 당연히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시설을 뭐 터키처럼
한 뭐 강원도 어디쯤에 아니면 경북 요즘에 인구도 별로 없는데 경북 어디쯤에 뭐 영주나 이런 데다가 이제 큰그 대도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점점 줄어들어서 걱정이고 또 뭐 이렇게 해외로 자꾸 이렇게 자본이 유출되고 해외 공장들이 다 나가고 하는데 아니 북한 사람들은 인건비도 싼데 북한 사람들 난민 오면 거기에 공장들을 핸드폰 공장 만들고 자동차 공장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뭐 최저임금을 좀 그런 데서는 좀 낮춰서 한 100만 원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주민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난민이라고 우리나라가 난민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6.25 때. 6.25 때부터 한 10년 동안은 그야말로 난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국제적인 원조로 우리나라는 예, 먹고 살았어요. 만약에 국제적인 원조가 없었으면 우리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꼴쫄쫄 굶다가 아이도 안 낳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낳았을 수도 있었어요. 국제적인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구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 해외에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주했을 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도 있고 또 대북과의 관계에서 아니 북한이 이렇게 지금 이 체제에서 쪼그라들고 이제 해서 고사돼서 폭동으로 인해서 사회 체제가 무너지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 북한이 막 성장해서 동독서독처럼 성장해서 우리나라랑 비등비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 나라가 되자 이게 더 낫겠어요? 지금 통일되면 별로 안 좋죠. 지금 통일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니까 그게 아니라 북한이 막 발전을 해서 그럼 경제 수준이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같이 이제 뭐 어차피 자치제라는 것이 연방제라 할 수가 있겠잖아요. 우리 지금 울산은 울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자치제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하나를 뽑고 대통령이 두 개라도 괜찮아요. 저기 어디야 그 어느 나라더라? 그 탄자니아? 탄자니아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둘이에요. 같은 나라에 그 섬 무슨 섬이 있는데 유명한 섬이 있는데 거기 대통령 따로 있고 탄자니아 대통령 따로 있어. 우리도 대통령 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남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평화적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개성공단 이런 것들은 정말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평양공단이든 뭐 어디든 공단들을 잔뜩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고 중국에다 공장을 만들고 이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너무 아깝잖아. 베트남 공장 멀기도 하고 바로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공장을 만들고 평양에다 공장을 만들고 원산에다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 인건비를 좀 아껴서 이렇게 하면 거기도 북한도 성장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겁나는 게 북한 성장하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북한이 성장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확률이 더 높을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확률이 더 높을까?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 의식이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을 하면 시민 의식이 좋아지면 또 북한의 시민 의식도 좋아지면 서로 화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성장을 하고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더 잘 되고 우리나라도 더 잘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지금 약수를 계속 두고 있죠. 이제 이렇게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어디를 더 친중을 해야 될까, 친미를 해야 될까, 이거는 뭐
어디를 더 둘 수는 없어요. 친미를 하면 중국이 삐지고 친중을 하면 미국이 삐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하고는 뭐 이렇게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일본하고는 기분 나쁘니까 이제 일본이 좀 잘해주면 뭐 그런 대로 같이 가겠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 뭐 할 수 없지 우리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북한하고는 김정은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잘 지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상호 경쟁하면서 잘 지내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우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잘 이용하고 잘 같이 함께하면 엄청난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위의 국가를 우리는 적으로 돌려놓고 이거 완전히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랑 좋은 관계가 되면 북한은 착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테러 국가가 안 될 거 아니야. 테러 국가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별로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 원조도 해주고 경제 교류를 해주고 그러면서 테러 국가에서 아니 북한이 왜 테러 국가를 하겠어요? 테러 국가를 왜 하겠어? 도대체 그 하고 있는 이유가 보면 물론 독재 체제를 위주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먹을 거 살 게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이 부자면 넉넉해지기도 해요. 저 아랍 국가들이 왜 그렇게 힘들겠어요? 독재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독해지는 거거든요. 북한을 좀 부자로 만들어주면 부자로 그 독재라는 것들도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북한도 선거를 하겠죠. 김정은하고 김 그 동생 그 아가씨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젊잖아. 젊어서 서양 교육도 받았잖아. 본인이 독재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지내서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지 않겠나? 북한도 자유체제로?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근성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대한민국은 5천 년 역사가 있고 5천 년 중에 3천 년, 2,300년, 3천 년 정도, 3천 년, 4천 년 고조선 때부터 이제 계속 나라로 존재했거든요. 아까 말한 시리아는 이게 민족도 다민족이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는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로마라든지 큰 나라에 늘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 시리아나 이런 나라는 레바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내 나라라는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국가를 운영해보지 않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그 아랍의 봄 이런 것이 있어도 자꾸 삐끄덕삐끄덕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천 년 동안 나라를 운영을 해왔고, 우리나라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족도 단일 민족이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정치가 안정이 되면서 국민성이 굉장히 세계적인 국민성을 갖게 됐잖아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5천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런 국민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남한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도 할 수 있는 거죠. 북한도.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한반도는 다 같은 한 식구니까 우리 남한이 이 정도 이렇게 국민성을 갖게 되면 북한도 금방 국민성을 우리랑 비슷하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다민족이 아니라 또 국가가 없었던 이런 곳이 아니라 5천 년 동안 국가가 있었고 또 한 민족이고 이런 거는 정말 이 세계사에서도 큰 장점에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막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그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세계에서 조그마한 나라고 중국의 속국이었고 미국에 맨날 치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로는 이제 이렇게 중국의 속국처럼, 몽고의 속국처럼 또 일본에게 강제 점거도 당하고 그렇게도 해왔지만 그 이면의 밑에 바탕에 흐르는 이 국민성이나 그 국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능력 이런 것들은 어디다 내놔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난민, 난민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국제적 난민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 난민도 있잖아요. 곁에 있는 난민. 곁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터키 같은 데는 세금을 들여서라도 독일도 유럽도 세금을 들여서라도 난민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배타적이라서 예멘 난민 들어왔을 때 무조건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난민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난민으로 나간 적은 있어도 난민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냥 처음이니까 배타적으로 하고 있는데 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인구가 넘치는 인도에서 한 10만 명쯤 수입해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이렇게 경제가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인도에 있는 10만 명 정도 젊은이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살면 안 되나? 이 피부색이 좀 달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면 좀 그러면 베트남도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젊은 사람이 많아. 1억 명 정도, 아니 1억 명이 아니라 한 500만 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융합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포용을 해야 된다. 포용하고 융합을 하면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원수가 아니라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국민 소득이 높아질 거거든요. 사람 시민 의식도 더 높아지고 큰 악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원수가 되면 서로 갈등 관계가 되면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밖에서 스트레스 이러면 이제 이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힘 받고 그러면 밖에서도 잘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족에서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서로 근데 이 원수 서로 갈등이 있는 이유는 양보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난민을 받으려면 희생을 해야 되고 난민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난민을 잘 만들어 교육을 잘 시켜서 잘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난민이 국가의 이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점점 인구도 줄어드는데 해외에 있는 이런 난민들 유입되는 뭐 이렇게 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돌려보내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나갔긴 했지만 그들을 모두 다 좋게 해서 되돌려보내면 그 지역에 가서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대한민국 걸 써본 사람은 거기 가서도 대한민국 거를 쓰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빨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빨리 높아져서 서로 화합이 잘 된, 서로 화합이 잘 됐다고 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고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됐으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